오늘 영상은 2024년 가족 간 계좌이체를 했을 시 세금 폭탄 맞는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현직 전문가 세 사람의 현장 사례를 녹여서 만든 영상입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국세청에서 30년을 근무했던 현직 세무사시고, 두 번째 전문가는 전직 판사였던 현직 변호사십니다. 세 번째 전문가는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권 재직자입니다. 세금과 계좌거래 현장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세무 현장 인사이트를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테크가 재테크란 말이 있죠. 매년 개정되는 세법, 세금의 변화만 알아도 큰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증여세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집안에 증여 문제가 있었는데 깊이 있게 세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레짐작으로 절차나 증거 등을 무시하고 증여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증여세와 가산세 폭탄을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뼈아픈 과거 경험으로 매년 세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고, 또한 매년 세법 개정안을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세법의 변화가 숫자 하나만 조금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하나의 숫자 속에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그에 따른 납세자별로 적용되는 강도의 폭도 매우 큽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 납세자들은 매년 달라지는 세법에 주목하여 절세에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세법을 토대로 가족 간 계좌이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바뀐 세법은 혼인 증여공제에 연관된 사례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녀가 혼인 시에 한해 증여세 공제 금액이 1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심코 계좌이체했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젊은 자녀들이 독립해서 전세를 얻거나 주택을 사는데 혼자 힘으로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 경기도는 5억 이상씩이 되죠. 전세금도 몇 억씩은 합니다. 젊은 자녀 혼자 힘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도와주십니다. 증여세를 내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가 목돈이 없어서 단지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몇 천, 몇 억씩 세금을 때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매우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부동산 구입 목적 등으로 목돈이 이체가 되었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인데 무슨 계약서를 쓰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다라는 것은 국세청이 아닌 개인 스스로 증명을 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귀찮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차용증을 쓰면 되지 않냐? 라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럴 경우 더 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당시에 계약서를 썼다는 증빙을 남겨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을 받거나 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근저당까지 해야 하느냐? 불편한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세금을 맞아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래, 좋다. 계약서까지는 쓰고 공증도 할게. 그럼 됐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보통 계약서상의 이자를 약정하는데 이자는 얼마로 약정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약정해도 될까요? 아니면 은행 이자로 정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정하는 정상이자율 4.6%로 적어야 합니다.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도 거래담보대출의 일종이라 보기 때문에 이유를 크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됐지? 이자 적었잖아.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자를 줘야 합니다. 이자를 안 주면 100% 증여로 갑니다. 그럼 이자는 아무 때나 줘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줘야 합니다. 만약 몰아서 주거나 하면 장난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무척 짜증나시죠? 설명하는 저도 매우 짜증납니다. 근데 더 나가서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거래가 의심이 돼서 조사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통상 3년 동안 통장거래를 조사하는데요. 자녀가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학업이며 학비, 생활비, 용돈도 주실 겁니다. 통장에 찍힌 이 돈들도 증여로 카운트가 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입니다. 금액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는데요. 1억까지는 10%이지만 넘어가면 최대 50%까지 누진됩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만 때려 맞는 게 아니라 가산세 20% 또는 40%까지 때려 맞게 됩니다. 그럼 진짜 KO 됩니다. 유형은 틀리지만 제가 증여세와 증여가산세까지 두들겨 맞은 산 증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와 증여가산세까지 두들겨 맞겨서 한동안 억울해서 잠도 설쳤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짜증이 머리끝까지 밀렵니다.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요청을 하면 빌려줬다는 것을 개인이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소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세청의 입장을 아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 송금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학원비 등등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런 송금 내용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당연히 그렇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은 자녀가 부모님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카드에는 사용내역이 나오므로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소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부모님 카드를 쓰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알아본 것이 전세나 주택자금 등 목돈 이체에 관한 거라면 두 번째는 생활상의 1,000만 원 미만 소액 이체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매우 흔합니다. 앞의 사례처럼 무심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시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는데요. 가족 간 계좌 이체 거래라고 하면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 등의 관계에서의 거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가족 간 거래도 엄밀히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행위라고 국세청은 추정합니다.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증여에서 제외됩니다. 법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아내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경제 공동체인 배우자 간의 계좌 이체가 당연히 많겠죠. 이건 국세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끼리는 자유롭게 계좌 이체를 하셔도 됩니다. 가족 간 이체 거래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의 5호를 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 생활비가 비과세로 나온다고 자신이 마음대로 생활비를 주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는 피부양자, 즉 자녀나 부모님 되시겠죠. 피부양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야 합니다. 수입이 있어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생활비를 가지고 저축 등으로 자산 형성을 하시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빨리 목돈을 만들라고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주시고 자녀는 월급 전부를 저축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생활비로 이체된 금액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생활비는 규칙적으로 입금하셔야 하고 몇 년치 생활비를 일시금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상황에 따른 비정기적 이체도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자녀를 결혼시킬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축의금과 혼수용품입니다.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혼주, 즉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금품으로 간주합니다. 결혼식에 부모님 손님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돈을 자녀에게 이체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 자녀들이 본인들의 지인들이 많아 축의금이 현저히 많아지면 하객 명부나 축의금 내역을 보관해야 됩니다. 대신 혼수용품은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의 명의로
정기적금 또는 주식을 사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10년 동안 2,400만 원을 불입해서 애플 주식을 사주었는데 주가가 1,300만 원이나 불어나 4천만 원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자녀 돈이기 때문에 불려진 수익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신고를 안 했다면 공제 2천만 원을 빼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매월 이체할 때마다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까요? 이럴 경우 10년치의 증여 금액을 계산해서 미리 몰아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정기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증여 금액은 2,400만 원이 아닌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할인율은 이자율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정기분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2,4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할인율 3% 정도면 2,400만 원을 증여하면 현재 가치 2,047만 원을 증여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면제 구간인 2천만 원보다 47만 원이나 많기 때문에 증여세를 따로 신고할 것 같지만 정부에서는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에서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험입니다. 앞서 적금이나 주식 등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증여를 하시면 유리하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 신고를 절대 하지 말고 보험료 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은 조금 복잡해서 이해하시기 힘들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험은 4명의 구성원이 있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납부자입니다. 이 구성원이 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련 없는 구성원은 계약자, 피보험자입니다. 의외죠? 증여, 상속세와 관련된 구성원은 수익자와 보험료, 납부자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같다면 굳이 과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찾아가는데 증여가 아니잖아요.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앞서 유기정기금은 증여신고를 하고 이체를 하는 게 맞다면 자녀보험은 만약 보험료 불입자가 엄마이고 수익자도 엄마라면 증여신고를 하지 말고 불입해야 합니다. 보험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증여, 상속 전략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세가 한꺼번에 나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분산 증여하면 상속세의 누진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어야만 최종 종결이 되는 세금 항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 신고 내용도를 결정할지, 납사자에게 계좌 내역을 받아서 조사하는 간편조사를 할지, 아니면 직접 계좌를 조회하는 통합조사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금융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10년간 부동산 취득, 처분 및 자금 출처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타인 명의로 위장해 상속재산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개인 간의 채무가 적정한지,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와 명의신탁 여부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10년간 발생한 계좌이체 내용 중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있다면 해당 내용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즉, 승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직 금융기관에서 재직하는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1,000만 원 미만 가족 간 소액 거래라도 국세청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사가 되는 경로가 금융기관에서 이를 반복된 건은 의심거래 보고라는 게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자와 책임자가 의심거래 보고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국세청 조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시 입증자료는 준비해 두는 습관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100만 원씩 365일간 ATM 기계에서 인출한 분이 있으신데 업무에 충실한 직원에 의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 가게에서 부모님을 도와 일하는 자녀분이 있으신데
고민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이 직계가족 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1년간 급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처리 방법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세무사님의 답변은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부모님이 이체해 주신 돈을 다시 1년이나 2년 후 다시 갚는 경우, 이체하는 경우는 어떤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사님의 답변은 빌렸다 상환한 것으로 보면 제어가 되는데 만약 이체 내역만 보면 쌍방증여로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쌍방증여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체 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체 내용에 차용금 상환이라고 남기면 확실하다고 합니다. 또 영상에서 국세청에서 자녀 부동산 구입 시 최근 3년 계좌이체 기록만 본다라고 했는데 그럼 3년 이전은 안 보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 3년의 기록을 본다는 것이지 경우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영상 최소한 이 정도의 정보는 알고 계시자는 겁니다. 각자의 케이스별로 돌발적인 문제 등이 발생하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상담 안 하고 마음대로 처리했다 세금 폭탄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언제나 이체 메모를 남기는 습관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